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1943년 쿠반 교두보를 두고 독일군과 소련군이 벌였던 포위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쿠반 포위전, 일단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입니다. 쿠반이 어딘지 저희들 모르고요. 처음 듣는 이상한 전투라는 생각부터 들게 돼요. 자, 그러나 쿠반 포위전은 너무나도 큰 규모의 전투였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쿠반 포위전에 대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쿠반 포위전을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독일군이 쿠반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무모하게 버텼어요. 근데 끈질기게 잘 버텼고 나중에 잘 도망간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쿠반 교두보 전투가 대충 어떤 것이었는지를 프롤로그격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쿠반 교두보를 두고 벌어진 포위전은 우선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쿠반 포위 전투는 30만 명의 독일군이 소련군한테 포위된 상태로 무려 8달을 버텨냈던 전투입니다. 포위돼 있던 병사들 숫자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이 전투는 1943년 1월에 러시아 북 카프카스에서 시작된 전투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는 조금만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1943년 1월이라는 시기가 많이 중요한데요. 이 시기면 동부전선 남쪽의 독일군이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이하던 때죠.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에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되어 있었고요. 동시에 오늘 보려는 쿠반에도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되어 있던 겁니다. 나머지 독일군 패잔병은 부랴부랴 철수하고 있었고요. 독일 지휘부는 붕괴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쿠반 교두보에 포위되어 있던 독일 제17군과 루마니아 동맹군의 수가 무려 30만 명이죠. 만약에 여기에 있던 병사들마저 무너졌다, 그러면은 쿠반은 또 하나의 스탈린그라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스케일이 컸고 중요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전투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기간 벌어졌던 동부전선의 다른 전투들이 워낙 유명해서 쿠반 포위전이 묻힌 것 같아요. 쿠반에 포위되어 있던 독일군이 30만 명인데 바로 그 순간에 여기에서 북동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는 스탈린그라드에도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벌어졌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너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쿠반 포위전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또 쿠반 포위전이 한창 고조되던 1943년 중반기 하반기에는 하필 이번에는 북쪽에서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또 양쪽에서 합해서 290만 명이 투입되어서 벌였던 역사상 가장 큰 탱크 대전이었잖아요. 이러면서 쿠반 포위전이 또 한 번 묻힙니다. 그래서 쿠반 포위전이 진행되던 기간에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리코프 전투나 로스토프 전투 등등 전쟁사 덕후들한테 유명한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쿠반 포위전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어요. 따라서 쿠반 포위전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수도 거의 없고요. 인터넷에 쿠반 포위전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글도 전무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전군의 지식 나눔방에서 쿠반 포위전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1943년) 쿠반을 둘러싼 포위전을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가 대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이곳은 오늘날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카프카스란 곳은 어떤 곳이냐? 지도를 보시면요, 러시아와 중동을 연결해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워낙에나 크기 때문에 소련은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아시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스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요, 순서대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서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중동 국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카프카스 서쪽으로는 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선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카프카스가 갖는 정말 중요한 의의는 이런 지리적 요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겠는데요. 우선 흑해에서 활약하는 소련 해군기지가 카프카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유전이 바로 카프카스에 있었다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소련 석유의 70%가 카프카스 동남쪽에 있는 바쿠 유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쿠 유전 외에도 카프카스에는 그로즈니, 메이컵 등등의 여러 중요한 유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스야말로 소련의
소련의 유전이 모두 위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석유야말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 역시나 유전을 노리고 카프카스를 공격했습니다. 자, 근데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카프카스와 독일 본토는 정말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육로로 3,000km를 달려야만 카프카스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서울과 부산의 직선 거리가 300km입니다. 차 타고 가면은 한 500km 정도 되고요. 베를린과 카프카스 사이에는 서울과 부산 직선 거리의 10배나 되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독일군이 어쩌다가 집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카프카스까지 갔는가? 그리고 뭘 잘못해서 쿠반에 포위를 당했는가입니다. 자, 그 시작은 2차 세계대전의 이제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4월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지 10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독일군이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독일은 이미 드넓은 소련 영토를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1941년 6월에 처음 소련을 공격한 이후에 오늘날 미국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독일군이 점령한단 말이죠. 하지만 1941년에 소련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군의 반격이 있었고요. 또 추운 날씨 때문에 독일군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재충전 시간을 갖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1942년 4월에 히틀러는 이쯤 되면 한 번 더 소련을 공격해서 끝장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4월에 총통지령 41호를 통해서 야심차게 하계 공세의 목표를 하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1942년 독일군의 목표가 소련 남쪽으로 정해져요. 소련 남쪽을 공격해서 그 최종 목표는 카프카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털겠다. 이런 히틀러의 목표인데요. 히틀러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항상 경제적인 목표에 주목했었습니다. 특히나 소련의 곡창지대, 공업지대, 그 다음에는 천연자원주를 끊어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42년에는 석유를 공략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공격에는 독일의 남부집단군 약 100만 명이 투입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남부집단군의 경우에는 1942년에 이미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부분 점령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카프카스로 밀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전투 수행을 잘한다 해도 그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1942년 여름에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소련 남부를 향해서 말이죠. 공격을 할 때 독일 남부 집단군 100만 명을 두 개의 큰 집단군으로 새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A 집단군과 B 집단군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소련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A 집단군인데요. A 집단군은 작전대로 남쪽으로 쭉 치고 내려가서 카프카스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B 집단군은 동쪽으로 그대로 계속 진격하게 되는데요. 얘네는 결국 어디서 멈추냐? 스탈린그라드에서 멈추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저희들 다 아는데요. 독일 B 집단군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가전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휘말리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은 B 집단군이 아니에요. 카프카스를 점령하러 남쪽으로 계속 전진했던 A 집단군인데요. 얘네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A 집단군이 어쩌다가 카프카스에서 싸우다 쿠반까지 밀려서 포위되었는지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일단 1942년 여름 공격은 독일에게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물론 소련이나 독일이나 양쪽 모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독일군은 꽤 순조롭게 전진했어요. 1942년 7월 23일에 로스토프가 점령됩니다. 이 도시는 흑해로 통하는 아조프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카프카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스의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프카스로 통하는 철도가 로스토프로 다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최종 목표였던 카프카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여기서 히틀러는 총통지령 45호를 통해서 새로운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로 독일 A 집단군한테 신속히 남쪽으로 진격해서 카프카스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독일의 기갑사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탱크 부대들은 전격전의 마법을 다시 한번 구현해야 했습니다. 독일 제1기갑군의 탱크들이 그 선봉에 써서 빠른 전격전으로 카프카스에 있는 메이컵, 그로즈니, 바쿠 이 세 곳의 유전대를 점령하기로 해요.
제1기갑군의 지휘는 번 클라이스트라는 장군이 맡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1940년에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했던 기적의 전격전을 지휘했던 장군입니다. 예전 이야기에 몇 번 등장했었는데요. 그래서 제법 수완가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죠. 원래는 클라이스트의 탱크들 말고도 제4기갑군도 카프카스 점령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400km 동쪽에 있던 스탈린그라드에서 갑자기 정말 중요한 전투가 터지게 되죠. 이러면서 4기갑군은 스탈린그라드 전선으로 빠져나가고요. 카프카스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독일군 탱크 부대들이 전력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어쨌든 클라이스트 장군이 이끄는 탱크 부대가 카프카스로 밀고 내려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보병 부대들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전투를 잘 하기만 하면은 그해 겨울 이전에 유전을 독일군이 전부 점령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군이 제법 잘한다 싶으니까 히틀러가 점점 욕심을 내요. 그래서 A집단군 소속의 제17군한테 너희들은 서쪽에 있는 흑해 연안 지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쿠반도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원래 제17군은 탱크 부대들 뒤를 따라서 카프카스 남쪽에 있는 유전을 점령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흑해 연안에 있는 소련 해군 기지도 점령하고 싶어 했고요. 흑해 일대를 모두 점령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독일 제17군은 카프카스 서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쿠반, 타만반도와 흑해 연안을 점령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독일 제17군이 저희 쿠반 포위전의 주인공입니다. 이 부대가 쿠반에 포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17군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점에 이미 독일군은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B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요. 이 도시를 손쉽게 점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게다가 히틀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의 주인공인 제1기갑군, 17군 등등의 A집단군 병사들은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1000km를 전진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가을이 되면 카프카스 지역의 흑해 연안과 유전지대까지 전부 자기께 될 거라고 벌써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유전지대가 장악된다. 그러니까 석유가 없다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 분명했잖아요. 히틀러는 지금 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프로이센의 자기 아지트에서 지도 보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탁상 공론의 대가란 말이에요. 히틀러가 자기 친구들이랑 지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만 해도 독일군이 쉽게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전투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비록 일정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A집단군은 카프카스에 들어서서도 제법 성공적이었습니다. 7월에 A집단군은 카프카스에서 전투를 시작했고요. 빠르게 이 지역의 소련군들을 밀어냅니다. 또한 클라이스트 장군이 이끄는 제1기갑군이 유전지대가 있는 메이컵을 8월 10일에 점령하고요. 다음 목표가 있는 그로즈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만 메이크업의 경우 소련군이 이미 유전시설을 다 파괴하고 갔기 때문에 독일군이 여길 점령해서 큰 이득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같은 날 또 제17군이 쿠반을 점령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전선의 독일군이 정말 치열하게 싸운 덕분에 대승리가 독일군 눈앞에 있는 듯 했어요. 정말 1942년이 끝나기 전에 유전지를 장악하고 소련의 자원줄을 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이 승리의 목전을 눈앞에 두고 히틀러가 또다시 큰 변덕을 부립니다. 당시에 B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로 전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히틀러가 카프카스에 있던 A집단군 병력을 차출해서 스탈린그라드 공격에 투입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프카스에 지원을 올 예정이었던 이탈리아 동맹군 3개 사단도 스탈린그라드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힘겹게 진격하고 있던 A집단군이 힘이 쫙 빠지게 되죠. 보내주기로 한 병력도 안 오고 원래 있던 병력까지 스탈린그라드로 빼내가니까 말이에요. 결국 10월이 되었을 때 카프카스를 점령한다는 독일군의 작전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침략해온 독일군에 맞서서 소련군 역시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고요. 가는 곳마다 독일군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1월이 되었을 때 A집단군의 카프카스의 전진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제17군은 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다 점령하는데 실패하고요. 클라이스트의 탱크 부대들도 그로즈니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독일 탱크 부대들은 7월에 로스토프에서 출발해서 불과 3달 만에 700km 남쪽에 있는 그로즈니 코앞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서 400km만 더 가면 바쿠 유전이 있고 스탈린의 석유를 다 털 수 있었는데
진짜 카프카스의 한 절반을 점령하는데 독일군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 힘이 다 소진되고 말았고요. 멈추게 된 겁니다. 히틀러는 이때만 해도 정말 꿈이 컸어요. 카프카스 다 점령하고 이대로 중동이랑 인도까지 진격할 그런 정말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 당시에 로멜이 이끄는 독일, 이탈리아 추축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동으로 내려가서 얘네랑 같이 만날 그런 야심찬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프카스 북부 지역만 장악한 상태로 독일 A 집단군은 방어태세를 갖추게 돼요. 소련군도 역습을 가할 여건이 안 되었기에 방어태세를 유지하고요. 그렇게 카프카스 전선 전체가 정체됩니다. 왜 양쪽 모두 공세를 못하고 있었느냐? 1942년 11월에 그로즈니에서 직선거리로 600km 북쪽에 있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역사상 가장 큰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이나 소련군이나 둘 다 스탈린그라드라는 블랙홀에다가 끊임없는 물자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쪽의 카프카스 전역에선 양측 모두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도 못하고 전투도 벌이질 못하고 있게 된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프카스 전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에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독일군의 1942년 하기 공세의 최종 목표도 카프카스 지역 점령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탈린그라드라는 이상한 도시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피 튀는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정말 주객전도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스탈린그라드 공업 도시긴 하지만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는 그냥 이름만 스탈린인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 하나를 두고 어느 순간 양쪽 모두 여기에만 집중해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카프카스에선 독일군, 소련군 모두 아주 잠시 조용히 지내게 되고요. 전선이 소강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있었던 사건들로는 본 클라이스트가 승진을 해서 A 집단군 전체를 지휘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 일 빼면은 인사 발령의 문제를 빼면은 별 큰 사건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히틀러가 많이 답답했어요. 야, 너네는 뭐 하는데 소련을 이제 소련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해가 된 건데 아직도 소련을 격파를 못하냐 이러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잘리고 인사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그 문제 빼면은 일선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1942년 11월 19일에 소련군이 그 유명한 천왕성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일군 붕괴의 서막이고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요.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개시하고 불과 4일 만에 스탈린그라드에 30만 명의 독일군과 추축군이 포위됩니다. 단 한순간에 동부전선의 판세가 뒤바뀌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소련군의 천왕성 작전과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독일군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에피소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이 한순간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독일 지휘부는 당연히 어떻게든 스탈린그라드를 구하려고 합니다. 독일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하면 전쟁에서도 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탈린그라드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새로운 부대를 데려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독일 장군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디 데려올 부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침 스탈린그라드에 가까운 카프카스에 A 집단군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병력 투입하느라 약해졌던 A 집단군의 제1기갑군에서 탱크 부대들을 대거 빼서 스탈린그라드로 데려갑니다. 거기다 카프카스에서 싸우고 있던 독일 공군도 죄다 스탈린그라드로 옮겨가요. 이러면서 한순간 카프카스에 있던 독일군은 탱크 부대도 죄다 사라지고 공군도 싹 사라지게 된 거죠. 뭔가 허전해요. 탱크도 없고 공군도 없으니까 거의 20년 전에 있던 1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로 카프카스에 있는 독일군이 퇴보하게 되어요.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1942년 1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있던 소련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요. 카프카스에 있는 독일 A 집단군은 일단 얘네는 북부 카프카스를 점령하고 있었죠. 지금 남쪽에서는 5달째 전투를 치르면서 소련군이 얘네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밀리면서 갑자기 A 집단군 북쪽에 소련군이 나타난 거죠. 스탈린그라드 전선의 소련군이 점점 카프카스로 밀고 내려오거든요. 이러면서 독일 A 집단군 전체가 카프카스에 갇히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 카프카스 서쪽엔 흑해가 있죠. 동쪽엔 카스피해가 있어요. 남쪽은 소련군이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가 포위되면서 북쪽에도 소련군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만약에 북쪽의 길이 차단되기 전에 재빨리 A 집단군이 탈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942년 하기 공세에 나선 독일군 전체가 전멸하게 되는 대참사가 생기는 상황이죠.
스탈린그라드 하나만 망하는 것도 크지만 만약에 A집 당군도 카프카스에 갇히게 된다면 그건 그냥 독일이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히틀러 씨가 1942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29일까지도 퇴각명령 내리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지금 카프카스까지 어떻게 진격해 왔는데 이걸 포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서 못 가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1943년 1월 초가 되면은 지금 당장 A집 당군이 퇴각하지 않으면 전멸이 눈앞에 있다는 걸 히틀러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퇴각명령을 내리긴 해요. 그리하여 가장 남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제1기갑군이 퇴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00km만 퇴각해서 천연 방어물이었던 쿠마강을 이용해서 방어전을 펼쳐야 했어요. 히틀러는 1943년 봄이 끝날 때까지는 카프카스의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1943년 봄이 끝나면 스탈린그라드의 포위망도 풀 수 있을 거고 카프카스의 지원도 더해서 작년에 못 끝낸 일을 마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혼자 꿈꾸고 있었어요. 반면에 히틀러가 이렇게 꾸물거리면서 자기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 보고 탁상 공론을 하는 그 순간에도 최전선의 독일군은 숱하게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독일군이 쿠반까지 몰리는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역시나 저희 주인공은 A집단군이고요. 특히나 A집단군 안에 있는 제17군 이 부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943년 1월 1일에 카프카스 제일 남쪽에서 소련군과 싸우던 A집단군 밑에 있는 제1기갑군이 퇴각을 시작합니다. 소련군도 때는 이때다 싶어서 4개 군을 동원해서 퇴각하는 제1기갑군에게 공격을 가해요. 소련군의 추격이 워낙에나 빨랐기 때문에 독일군은 쿠마강의 방어선을 만들 새도 없었습니다. 퇴각이 시작되고 열흘 만에 소련군은 쿠마강을 건너서 독일군을 맹렬히 추격해 와요. 이렇다 보니까 독일군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북쪽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때 독일군 역시나 쫓아오는 소련군에 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제1기갑군 대부분이 소련군 포위망에 갇히지 않고 달아나긴 해요.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퇴각 때문에 제1기갑군의 전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일단 지금 한겨울이죠. 독일군의 차량과 장비는 한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장비 대부분은 다 버리고 퇴각해야 했어요. 또한 연료 부족 때문에 많은 차량이 그대로 버려집니다. 끌고 갈 수 없었던 대포도 대부분 버리고 퇴각해야 했고요. 혼란 속에서 식량, 탄약 등 각종 물자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대혼란 속에서 병사들이 간신히 몸만 끌고 카프카스 북쪽으로 퇴각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자기 친구들과는 달리 그래도 이 병사들은 몸만은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병사들은 어디 달아날 수가 없었죠. 한편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카프카스 남동쪽에 있던 이야기이고요. 서남쪽에서 전투를 진행하던 독일 제17군이 있습니다. 얘네는 흑해 연안과 서쪽의 산악지형에서 소련군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얘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제17군의 경우 여기저기 병력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퇴각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산악이어서 산이 많았고요. 또 포장도로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7군 역시나 대포와 장비의 절반 이상을 버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은 가지고 가서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던 귀중한 장비들 대부분이 버려지게 돼요. 소련군은 1943년 1월 12일에 퇴각하는 제17군을 상대로 반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요. 퇴각하던 제17군 병력은 북서 카프카스 끄트머리에 있는 쿠반과 타만반도까지 밀려서 거기까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타만반도 남쪽에는 쿠반강을 이용해서 간신히 방어선을 형성하고 소련군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편 독일군이 퇴각하는 동안에 히틀러가 계획했던 쿠마강을 따른 1차 방어선은 이미 돌파가 됐죠. 그래서 쿠마강 훨씬 북쪽에 있던 마니크강과 북카프카스 지역까지 소련군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1943년 1월에 누가 봐도 독일 A집단군이 카프카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져요. 그러나 히틀러는 이 상황에서도 뭔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아직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었어요. 1943년 초에 스탈린그라드와 카프카스에서 패배한 그 시점에 독일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가능성은 0%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히틀러는 자기가 나중에 카프카스 남쪽 유전지대를 다시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카프카스에 발판을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즉 두 번째 카프카스 공략을 위한 교두보만큼은 자기가 유지하고 싶었던 건데요. 마침 보니까 쿠반 지역에 몰려있던 독일 제17군이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해 보인 거예요. 이러면서 히틀러가 쿠반 지역을 목숨 걸고 사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독일 제17군이 소련군한테 쫓겨서 퇴각했던 쿠바는 북카프카스 정확히 어디에 있는 곳인지를 보겠습니다. 쿠바는 오늘날 러시아 남부의 쿠반강을 둘러싼 지역이고요. 현재는 크라스노다르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쿠반이 크라스노다르 지방보다는 조금 더 넓었어요. 저희한테는 소치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쿠반에서 가장 큰 도시는 크라스노다르 시였고요. 2차 세계대전 역시나 쿠반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유일하게 철도가 닿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독소전쟁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쿠반 지역 끄트머리에 타만반도가 있는데요. 타만반도에서 배 타고 케르치협을 건너서 크림반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케르치협의 넓이가 4.5km에서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쿠반에서 크림반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쿠바는 아조프해와 흑해를 둘 다 접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바다를 활용해서 대양으로 나갈 수 있었던 만큼 항만시설이 발달해 있고 소련의 흑해 함대가 위치해 있던 지역이기도 하죠.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쿠반 지역의 크기는 1943년 1월 쿠반 포위전 초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저희들 남한 면적의 절반, 많이 잡으면 남한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까지 몰리긴 했지만 제법 넓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동부전선의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군이 카프카스 지역 대부분을 내어주고 쿠반까지 몰렸지만 이렇게나 방대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독일군이 몰렸던 쿠반 교두보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로 컸어요. 1943년 1월에 히틀러는 쿠반을 잘 사수만 한다면 나중에 카프카스에 다시 공격하는데 매우 여길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A집단군의 주력인 제1기갑군, 제17군 이 두 개 군의 병력 모두한테 쿠반으로 퇴각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A집단군 병력이 죄다 쿠반으로 퇴각한다면 독일군은 남쪽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로스토프라는 도시를 이야기를 했어요. 로스토프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숨구멍이었습니다. 만약에 독일 A집단군 병력이 죄다 쿠반으로 퇴각한다면 로스토프는 누가 지키냐는 거죠. 로스토프가 함락되면 독일군은 그대로 계속 전진할 거고 이렇게 되면 소련 동부와 우크라이나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히틀러가 뒤는 생각도 안 하고 카프카스에 있던 모든 독일군을 쿠반에 모아두려고 한 거죠. 쿠반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등 뒤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인데 배수진에다가 카프카스에 있던 모든 병력을 모아두려고 한 거죠. 당연히 육군 최고사령부 장군들이 펄쩍 뛰면서 이 미친 짓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제1기갑군에 남아있던 6개 사단은 200km 북쪽에 있던 로스토프까지 퇴각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요. 하지만 육군 최고사령부가 아무리 히틀러를 설득해도 히틀러는 끝까지 쿠반에 교두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독일 제17군과 루마니아군 그리고 퇴각하지 못한 A집단군의 나머지 병력들 모두가 쿠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틀러는 반드시 너희가 쿠반에 남아서 이 지역을 사수하라고 명령해요. 군인이 명령을 받았으면 곧장 이행에 나서야겠죠. 1943년 1월 31일까지 카프카스에 남아있던 모든 독일군이 그렇게 쿠반으로 퇴각합니다. 마지막에 쿠반강을 건넌 독일군은 쿠반강에 있던 다리를 모두 폭파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쿠반 포위전이 마침내 시작하게 됩니다. 쿠반에 갇혔던 독일군만 해도 1943년 1월 기준으로 그 숫자가 32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가장 무식한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30만 명의 독일군한테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오히려 죽음의 도시를 사수하라고 명령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30만 명의 독일군한테 제발로 걸어서 쿠반에 갇히라는 명령을, 배수진을 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스탈린그라드야 불시에 공격받아서 포위된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쿠반 포위전은 순전히 히틀러가 퇴각을 허락하지 않고 포위된 상태로 버티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1943년 1월 그 당시에 히틀러한테 별 선택지가 없었다는 썰도 있어요. A집단군이 모두 북쪽으로 달아나기 전에 소련 탱크들이 퇴로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서 로스토프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던 제1기갑군의 병력의 경우 모든 부대가 차량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쿠반에 갇혀있는 32만 명의 병력, 이 병력은 다 보병입니다. 차량도 거의 없고요. 기계화된 운송수단이 적었다는 거죠. 얘네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케르치 해협을,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달아날 가능성이 있는 쿠반에 얘네를 다 모아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얘네를 다 모아두고 보니까 그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크림반도로 철수시킬 배가 없다는 게 또 문제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얘네를 구하고는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달리 택할 방안이 없어서 이랬다는 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943년 1월에 독일군은 그야말로 망했다는 거죠. 1942년에 거두었던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카프카스 점령은 망했죠. 제17군과 A집단군 병력 다수인 30만의 대군이 쿠반에 갇혔고요. 게다가 B집단군 휘하 제6군 그리고 독일군 30만 명이 스탈린그라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독일군이 대규모로 포위되어 있었고 나머지 병력 역시나 깨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를 어찌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쿠반에 있던 독일군도 여기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북부 카프카스와 로스토프에서 쿠반 중심지인 크라스노다르로 연결되던 철도가 이제 소련군한테 차단이 되거든요. 이로써 쿠반에 갇힌 독일군에게 육로로 보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해야겠죠. 크림반도에서 출발해서 케르치협 건너서 물자를 배로 싣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스탈린그라드에서처럼 비행기로 보급을 해야 했고요. 근데 스탈린그라드 예시에서 봤듯이 비행기로 보급을 제대로 이루어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중요한 게 육로로 보급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독일군은 애시당초 쿠반에서 방어전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 A집단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카프카스 지역에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퇴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쿠반보다 훨씬 남쪽에서 소련군을 막아낼 생각이었는데 그 방어선은 이미 소련군한테 돌파된 지 오래고 독일군은 예정보다 훨씬 북쪽에 있던 쿠반까지 퇴각해야 했던 겁니다. 쿠바는 그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는 독일군이 과연 소련군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어요. 쿠바에는 제대로 된 방어선도 없었고요. 독일군은 급하게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943년 1월 4일부터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는 제17군한테 쿠반에서 방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해요. 따라서 독일군은 부랴부랴 거텐커프라고 불리는 방어선을 준비하는데요. 쿠반 수비하는데 필요한 방어선인 거죠. 이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제17군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다 투입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이 방어선의 경우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100만 명의 소련군을 막아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제17군에서 삽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죄다 투입돼요. 17군뿐만 아니라 소련 출신 공사 인부들, 또 독일 공군 인력들, 거기다가 5,600여 명의 소련 민간인까지 공사에 투입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다 달라붙어서 3월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방어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고텐커프라 불리던 독일군의 방어선은 총 5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깊이가 한 60km? 그러니까 60km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내내 이 사람들 죄다 달라붙어서 삽질을 열심히 해서 참호도 만들고 방어선을 만들게 돼요. 본래대로라면 참호뿐만 아니라 뭐 대전차호, 벙커, 대전차포 진지 등등 이것저것 만들게 정말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독일군이 미처 준비를 다 하기도 전에 첫 번째 소련군 부대가 쿠반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한편 독일군의 물자 문제 이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심각했어요. 모든 병력이 쿠반으로 철수를 완료한 게 1943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쿠반에는 독일 제17군 병력 32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32만 명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동물도 많았습니다. 말 10만 필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은 워낙 바쁘게 퇴각하는 바람에 대부분 물자를 잃어버리고 몸만 건져서 쿠반에 왔잖아요. 게다가 애시당초 쿠반에서 농성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쿠반에는 집적돼 있던 물자도 없었습니다. 1943년 2월에 독일군이 겨우 2주 버틸 식량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들어오는 물자는 적은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먹는 입을, 인간수를 줄여야죠. 3만 명의 병력이 배 타고 케르치협을 건너서 크림반도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병사 수를 더 줄이려고 하니까 소련군의 공격을 또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독일군이 쿠반에서 농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보급에 관한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급 문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급에 있어서 우선 쿠반에 있던 독일군에게는 그나마 낭보가 있었어요. 바로 2월 2일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마침내 항복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쿠반에 있는 독일군은 열심히 방어선 만드느라 삽질을 하고 있었죠. 자, 쿠반에서 500km 북쪽에 있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무너져 내리고 독일군은 최악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쿠반에 갇혀있던 독일군한테는 낭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스탈린그라드의 보급품을 가져다 주느라 정신없었던 독일 공군이 마침내 쿠반으로 옮겨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 공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치르면서 너무 많은 수송기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송부대가 독일 본토로 옮겨져서 대대적인 재편성을 거쳐야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쿠반에 올 수 있었던 수송기는 몇 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독일 수송부대는 이번에는 얘네는 지금까지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30만의 독일군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엔 쿠반에 갇힌 30만 명을 구하기 위해 수송작전을 시작합니다. 정말 바빴죠? 그래도 독일 공군 수송부대는 잔뼈가 굵긴 했습니다. 1942년만 해도 데미안스크, 스탈린그라드 등등 여기저기서 목숨 걸고 공중보급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죠. 독일 공군은 필요한 비행기를 유럽 전역에서 긁어 모으고요, 곧장 수송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독일 공군이 물자를 공수해와요. 2월 4일 하루에만 242톤의 물자가 쿠반에 도착합니다. 수송기들은 물자 내려놓고 떠날 때는 부상병을 싣고 또 휴가 나갈 병사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2월 4일 수송작전 첫날 1887명의 병사들이 수송기를 타고 쿠반을 빠져나갑니다. 독일 공군은 크림반도에 본거지를 두고 수송작전을 펼쳤는데요. 3월 중순이 되면은 하루에 600톤의 물자를 쿠반으로 싣고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존재는 바로 배 타고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송작전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동부전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던 독일 해군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야, 진짜 저희가 동부전선 이야기를 수십 편은 한 것 같은데요. 독일 해군이 진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 해군이 크림반도와 케르치반도에서 출발해서 해협을 건너서 쿠반에 물자를 실어다 날라야 했어요. 케르치 해협이야 보통 좁은 구간은 진짜 한 4km, 5km, 넓은 구간도 한 10km 밖에 안 되니까 여기 항해해서 건너면 돼요. 먼 거리도 아니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943년 1월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씨가 춥습니다. 러시아예요. 특히나 케르치 항구가 얼어붙어 있어서 배가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하루에 800 내지 900톤의 물자를 실어다 주고 있기는 했는데 1월 14일에 케르치 항구가 완전히 얼어붙어요. 그래서 3주간 독일 해군이 배 타고서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케르치에 있던 독일 해군은 약 40척의 상륙 주전과 4척의 시빌 페리라고 불리는 수송선을 이용해서 수송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보트들은 독일 해군이 영국 상륙작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정작 영국에 상륙을 하려던 바다사자 작전은 취소가 됐죠. 그래서 그때 못 썼던 상륙용 선박들을 독일 해군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용하게 된 거죠. 이외에도 동원할 수 있던 크고 작은 온갖 배를 독일군이 죄다 투입합니다. 겨울 동안은 힘들었지만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해군이 싣고 오는 물자도 보급품도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일단 독일 제17군이 쿠반에서 받았던 물자의 70%는 배 타고 왔어요. 제17군은 쿠반에 있는 내내 소련군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전투 수행에 필요한 물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탄약, 연료, 식량 등등 하루에 제17군이 소비하는 물자만 해도 2000톤이었어요. 이 물자가 꾸준히 주어져야 했습니다. 독일 해군, 공군 둘 다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수송작전에 임하게 되어요. 히틀러까지 나서서 보급을 쉽게 할 수 있게 크레치협을 건너는 길이 6km짜리 다리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물론 이것도 히틀러가 그냥 해본 말인 것 같아요. 군수부 장관 슈페어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임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서서 다리를 갑자기 만드냐라면서 막은 거죠. 그러나 히틀러가 또 고집을 부려갖고 다리 공사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물론 쿠반에서 독일군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다리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요. 다만 케르치협을 건너는 케이블카를 독일군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톤의 물자가 이 케이블카를 타고 해협을 건너서 쿠반에 올 수 있게 돼요. 다만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쿠반 포위전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독일군의 보급 문제는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가장 필요했던 최소한의 물자는 꾸준히 보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히틀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17군이 쿠반에서 치고 나가서 소련군을 박살내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나 이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남부전선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의 장군들, 만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쿠반에 제17군을 묶어두고 있는 건 쓸데없는 전력 낭비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쿠반을 포기하고 17군 병력을 남쪽에 있는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데 쓰자고 제안해요. 물론 히틀러는 한 뼘의 땅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오히려 제17군이 쿠반에 머무름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거든요. 쿠반에 독일군이 머무름으로써 소련은 언제나 등 뒤에 적이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카프카스에 아직 독일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소련 입장에서도 꺼림칙하죠. 그렇기에 다수의 소련군이 쿠반을 포위하는데 머물러야 했고요. 그만큼 소련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는 게 히틀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쿠반을 독일군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소련군이 케르치협을 건너서 크림반도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는 해요. 다만 병사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쿠반에 20만 명, 30만 명이 포위되어 있음으로써 손해보는 건 오히려 독일군이었습니다. 소련군과의 숫자 싸움에서 모든 전선에서 3대1로 항상 독일군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쿠반에 이 정도의 병력을 묶어둔다? 이거는 독일이 손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1943년에 전쟁에서 독일이 슬슬 밀릴 때잖아요. 그랬던 만큼 히틀러가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히틀러가 이런 무식한 결정을 계속 내려준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빨리 끝나게 되죠. 자, 그러나 일단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쿠반에서 진행된 이 포위전에서 독일군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공세는 항상 소련군이 취했고요. 독일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버티는 데 급급했어요. 다만 쿠반 포위전은 그래도 스탈린그라드 포위전보단 독일군한테 형편이 좀 좋았습니다. 일단 독일군이 또 하나의 스탈린그라드가 생기지 않게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쿠반의 물자를 가져다 날랐어요. 또한 스탈린그라드는 진짜 물 셀 틈 없이 포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비행기로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비록 배수진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로 물자를 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죠. 적어도 쿠반에서 싸우던 독일군은 배를 곪지는 않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친구들의 경우 굶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쿠반의 경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배고플지언정 정말 아사에 몰리진 않았다. 단 기상 악화로 보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소련군의 공세가 성공적일 경우 등등 예상 밖의 변수가 몇 개라도 생기면은 쿠반의 독일군 역시나 스탈린그라드에서처럼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공격을 진행하던 소련군이 있습니다. 얘네 입장도 좀 봐야 되죠. 자, 소련군은 카프카스에서 독일군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성공적이긴 했어요. 우선 카프카스 대부분에서 독일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소련군은 자기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 제17군을 포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독일 제17군을 포함해서 32만 명의 독일군이 그냥 퇴각할 시도조차 안 하고 알아서 쿠반에 들어가서 포위를 당했잖아요. 저거 뭐하는 놈들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소련군이 좀 놀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43년 2월에 독일군이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소련군도 공격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포위전이죠. 근데 1943년 초만 해도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잘 뚫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쿠반의 경우 이 지역의 소련군은 탱크와 장갑 차량의 수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T-34 같은 강력한 탱크는 죄다 다른 부대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컨대 1943년에 쿠르스크 전투가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탱크전이잖아요.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탱크는 일단 다른 지역에 먼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쿠반 전투 당시 소련군의 공격은 대부분 보병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데 보통 돌격이 이용되었어요. 독일군 기관총과 현대식 라이플 앞에 소련군 병사들이 냅다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하곤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정면 공격은 소련군의 엄청난 사상자만 발생시키고요.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데 실패합니다. 오히려 소련 공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약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독일군 수송기들을 막고 또 소련의 흑해함대가 해상에서 독일 수송선을 공격했다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바다에서만큼은 소련의 흑해함대가 독일 해군보다 월등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의 보급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소련의 육해공군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대규모 작전이 있었다면은 쿠반에서 소련군이 승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스탈린부터가 일단 해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게다가 소련군 역시나 무능한 장군들로 득실거리를 때라서 쿠반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소련군이 뭔가 혁신적인 육해공군 합동작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쿠반에 포위되어 있던 독일군 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선 2차 세계대전 독일군 하면 저희들은 탱크,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 완전히 현대화된 군대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히 적은 수의 기갑사단만 이랬고요. 대부분의 독일군 보병들은 철도를 이용해서 전방으로 이동했고요. 최전방에선 걸어다니거나 말 타고 이동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독일 제6군이나 지금 쿠반에 갇힌 제17군의 보병사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 걸어서 다녔다는 거죠. 아마도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된 군대 중에서 가장 많이 걸어 다녔던 병사들이 바로 동부전선의 독일군일 겁니다. 뭐 이렇듯이 차량이나 탱크가 독일군은 현재 부족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쿠반에 갇힌 독일군은 탱크나 차량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예컨대 쿠반에 도착했던 제13기갑사단의 경우 겨우 11대의 판저 4호 탱크를 가지고 도착해요. 독소전쟁 처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기갑사단에 최소 150대 내지 200대의 탱크는 있어야 됐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쿠반으로 제13기갑사단이 철수를 마쳤던 시점에 대부분의 이제 95% 정도의 탱크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소리입니다. 쿠반으로 몰려든 독일군 기갑사단, 그러니까 탱크 부대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 이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궤도 차량, 장갑차, 트럭 등 온갖 차량도 대부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기계화된 부대를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었어요. 쿠반의 독일군은 1943년 6월 기준으로 갖고 있던 차량의 10%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죄다 고장나거나 어디다 버리고 왔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니 말만 차량화 부대 기갑사단이고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대포도 너무 부족했어요. 이때만 해도 독일군의 대포는 말이 끌고 다녔거든요. 차량이 부족해서 2차 세계대전인데도 대부분의 대포는 말이 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급하게 철수하는 바람에 이런 무거운 대포 같은 거 다 버리고 철수한 겁니다. 이랬던 상황이 그닥 호전되질 않아요. 일단 대부분의 대포, 탱크 등의 물자는 쿠반보다 더 시급한 전역에 투입되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독일군은 남부전선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돈바스와 하리코프에서 소련군과 피 튀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자는 다 이 지역에 보내지고 있었어요. 앞서 봤던 제13기갑사단의 경우 5월이 되어서야 판저 4호 탱크 30대를 새로 받게 됩니다. 거의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새 탱크를 받지 못하고 버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상의 탱크 부대가 갖는 강력한 힘을 쿠반의 독일군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기갑사단들도 7월이 되면 배 타고 크림반도로 전부 철수해요. 그 뒤에는 제17군한테 프랑스에서 노획한 낡은 탱크들만 보내집니다. 제17군한테는 30대의 3호 돌격포를 갖고 있던 2개 대대가 남아 있었어요. 이 돌격포 이외에도 2호 구축전차를 갖고 있는 2개 중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해도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강력한 탱크들을 앞세워서 러시아 초원을 휩쓸고 다녔는데 쿠반에 퇴각하고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한 줌의 기갑 전력만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것도 통상의 기갑사단 전차대대 같이 쓰지 않고요. 아껴서 쓰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련군한테 탱크가 별로 없다는 게 쿠반의 독일군한테는 정말 행운이었죠. 당장 소련이 갖고 있던 T-34 탱크를 상대할 만한 탱크가 제17군한테 없었습니다. 게다가 포위된 30만 명의 독일군 중에 대부분이 보병이었단 말이에요. 이 보병들이 갖고 있던 3.7cm 대전차포로는 소련 탱크를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오면 당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련 역시나 쿠반 전역에서만큼은 탱크가 별로 없었기에 독일군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군을 돕기 위해서 크림반도에서 루마니아 전차대대가 만들어져서 쿠반에 보내집니다. 이 탱크 부대의 경우 7월에 쿠반에 도착해서 같이 싸우게 되거든요. 얘네는 체코제 경전차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7월이면은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질 때잖아요. 쿠르스크 전투에선 소련, 독일 양쪽 합쳐서 무려 5,000대의 탱크가 이제 맞붙게 됐는데요. 독일은 신형 탱크인 판터 탱크, 타이거 탱크를 선보이고 소련 역시 질세랴 중전차를 대거 동원한 세계 최대의 탱크전이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런 체코제 경전차는 진짜 종이로 만든 자동차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쿠르스크 전투의 독일군 병사들이 실컷 한번 보고서는 뭐야 이거 탱크야? 라고 좀 우습게 볼 정도로 약한 탱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반에서는 이 정도 수준 탱크도 진짜 소중하게 독일군이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갑전력, 탱크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반면 독일 보병의 경우 앞서 봤던 탱크 부대보다는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전력이 많이 감소한 상태이긴 하죠. 쿠반에 포위되어 있는 독일 제17군 병사들은 1941년 6월에 독소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소련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베테랑 병사들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기는 하죠.
독일군한테는 이렇게 감소된 전력을 보충할 여력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17군 보병들의 경우 서류상 표시된 것보다 전력이 많이 감소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보병사단의 경우 케이스가 좋았고 상태가 좀 괜찮았어요. 가장 상태가 좋았던 제73 보병사단의 경우 7개 대대 8,600명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희위 2,500명도 합류해 있었습니다. 희위가 뭐냐 하면요, 원래는 소련군이었는데 투항을 하거나 전향을 해서 독일군에 합류한 소련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소련 입장에선 배신자인 사람들이죠. 이 희위들의 경우 대역죄인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잡히는 그 순간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희위도 소련 당국이 남겨두질 않거든요. 배신자들에게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 보병사단 병사들 5명 중 1명은 전향한 소련군이었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독일군의 협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국을 배신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희위들은 진짜 소련이 싫어서 독일 편에 붙은 사람들이 독일에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소련도 남부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스 등지에서 여러 아시아 민족을 강제로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시켰고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독일군이나 소련군이나 소련에 살던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행동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예시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당장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만 해도 소련 당국한테 처형당한 소련군이 13,500명입니다. 13,500명의 소련군이 독일군 총에마다 죽은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정부한테 스탈린그라드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소련 당국은 자기 국민과 자기네 나라 군인들한테도 혹독했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둘 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들이에요. 사실 스탈린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렇지 히틀러랑 비교해서 전혀 뒤질 게 없던 자랑무도한 독재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많은 수의 소련군이 조국을 등지고 독일군에 가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73 보병사단은 합쳐서 약 11,000명의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원래 갖고 있던 포병 전력의 96%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관총의 88%도 가진 상태로 쿠반에 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대포를 운반하는 데 쓸 말을 제법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73 보병사단에는 4,500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독일군한테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독일군 보병사단에는 병사 2명당 말 한 마리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식량, 대포, 탄약 죄다 말이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절대 자동차나 트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73 보병사단에는 400대의 차량도 남아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부대였고요. 대부분의 독일군 보병사단들이 반년 동안 카프카스에서 전투를 꾸준히 벌여왔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쿠반에 있는 한 개의 독일군 보병대대당 250명의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전력의 3분의 1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제17군은 통상의 보병사단 이외에도 2개의 엿병사단, 그리고 2개의 산악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군사 편제나 이런 거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비록 30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다지만 쿠반에 있던 독일군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제17군은 전투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는 많은데 새로 보충받는 병사가 없어서 또 많이 고생했습니다. 97 엽총사단의 경우 쿠반 전투 시작할 때 4,640명의 병사를 갖고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소련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1,594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750여 명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요. 3월 말이 되니까 사단의 전력이 반으로 급감하게 돼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보충병은 불과 한 2,000여 명만 도착하면서 전투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쿠반에 있던 모든 보병부대들에게 해당하던 문제였어요. 이게 동부전선의 독일군이 맞이했던 총체적 난국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원할 수 있던 모든 남자들을 죄다 동원해서 동부전선에 보내도 동부전선이 워낙 넓었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너무 컸기에 여기저기에 있는 결손에 대한 보충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독일군의 75%가 동부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독일군은 북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었고요. 발칸반도에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지에도 주둔하고 있었고요, 독일군이. 하지만 이 숫자 죄다 의미 없어요. 거의 모든 독일군이 동부전선에서 소련과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943년에 독일군의 우선순위에서 쿠바는 한참 뒤였기 때문에 쿠바의 독일군은 매우 약한 상태로 고전해야 했습니다. 새로 만든 MG42 기관총의 경우도 제17군한테는 한 정도 오질 않아요.
17군은 부족한 확인은 소련군한테서 노획한 걸 써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쿠반에 있던 제17군의 보병 사단들은 통상 전력의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간신히 전투를 벌이면서 소련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급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물자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도착합니다. 그러나 쿠반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전방에 있는 독일군 병사들한테 또 가야 했어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말로 끌고 가려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이 먹어야 하는 먹이도 모조리 수송해 와야 했고, 말이 끄는 마차로 뭘 옮긴다, 육로로 이걸 옮긴다는 게 참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희는 2차 세계대전 하면 현대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차로 끌면서 이제 물자를 옮기고 있었으니까 나폴레옹 전쟁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타만반도에서 출발하는 철도를 건설해요. 그래서 일단은 크림반도에서 출발한 물자가 배 타고 타만반도에 도착하고, 여기서 철도를 따라서 물자가 쿠반에 있는 최전방으로 이동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 철도도 어떻게 막 이게 쿠반에 있는 모든 독일군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갈 때까지는 철도로 운반하고, 내린 다음에는 또 말이 끌고 최전선까지 가야 해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독일군은 6,400명의 루마니아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여러 개의 루마니아군 부대가 쿠반에서 같이 싸우게 되었다는데요. 이 루마니아군의 경우 그나마 독일군의 다른 동맹국 부대보단 잘 싸워줬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항상 그 동맹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컨대 불가리아군, 헝가리아군, 이탈리아군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쟤네 잘 못 싸운다고요. 사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역시나 동맹군 부대한테 맡겨뒀던 전선이 돌파되면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동맹군 부대가 못 믿어왔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쿠반의 루마니아군은 제법 잘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독일군에 비하면 약했어요. 그래서 제17군 장군들은 전투단을 만들 때 루마니아군과 독일군을 섞어서 같이 만들곤 합니다.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학급에서 짝꿍 만들기 할 때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둘이 같이 짝꿍으로 앉혀놓죠.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줄 수 있게끔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상대하는 소련군은 어땠는가? 쿠반에 갇힌 독일군을 상대하는 것은 소련의 북카프카스 전선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전력을 좀 보겠습니다.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기점으로 독소전쟁 남부에서 일단 소련군은 독일군보다 우세했습니다. 적어도 갖고 있는 장비나 숫자에선 독일군을 앞서고 있었어요. 쿠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쿠반에서 소련군은 275대의 탱크를 갖고 전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게 1943년 2월입니다. 다만 쿠반에 있던 소련군이 가진 탱크의 3분의 2가 미제 탱크였어요. 미국이 소련한테 무기를 원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미제 탱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은 절대로 같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이에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영국의 최대 적은 사실 소련입니다. 얘네 입장에서 소련만큼이나 이질적이고 말도 안 되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만큼은 소련이랑 일단은 친구였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적의 적은 내 동지다. 뭐 그런 느낌으로 소련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 나치의 독일 제3제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맺은 동맹이었죠. 근데 진짜 일시적인 동맹이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소련이랑 미국은 냉전체제로 들어가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2차 세계대전 기간에서만큼은 공공의 적인 독일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물자를 소련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쿠반의 소련군이 갖고 있던 탱크들은 미제 M3 리탱크 또는 영국의 발렌타인 탱크 이런 걸 갖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탱크들은 독일이 갖고 있던 판저 3호 4호 탱크보다 성능이 밀렸단 말이에요. 소련이 갖고 있던 그 유명한 T-34 탱크, 이거 독일의 그 어떤 탱크보다 강력했지만 쿠반 전역에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34 탱크는 더 중요한 다른 전역에 투입되어야 했거든요. 지금 쿠반에 있는 독일군은 30만 명입니다. 많아요. 하지만 얘네는 딴 데 갈 애들 아닙니다. 여기 계속 머물 애들이잖아요. 독일군이 더 이상 공격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소련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독일군은 1943년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 작전을 펼치면서 소련을 위협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한 무기들, 신제품은 죄다 다른 곳에 투입돼야 했습니다. 소련군도 장비가 부족해서 독일 탱크를 수리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반 전역에서 적어도 13대의 독일제 탱크를 노획해서 얘네가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5월에 소련군도 전선이 제법 안정되면서 쿠반에 새로운 기갑 전력을 보내줘요. 그래서 5월에 새로운 탱크와 병사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카프카스 전선군은 약 4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독일군에게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독일 제17군이 갖고 있던 한 줌의 탱크에 비하면야 제법 강한 탱크 전력입니다. 하지만 큰 공세 작전을 펼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어요. 반면 소련 보병의 경우 쿠반에서 소련군은 소총 여단을 중심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 여단이 4,100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 15%의 병사들이 자동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쿠반의 보병들이 다른 전역의 소련 보병들보다 무장이 잘 돼 있었고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투의 주축을 맡았던 소총사단들의 보병들은 볼트 액션, 그러니까 수동식 장전을 해야 하는 소총으로 무장하고 전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장이 잘 돼 있는 건데, 근데 무장이 좋다고 해서 이게 잘 싸우는 걸로 이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쿠반에 있던 소련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때를 지어서 독일군 기관총 앞에 돌격을 감행했고 전투 시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우선 소련군의 훈련 부족 그리고 장교들의 미숙함에서 나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쿠반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던 소련군 병사들은 정말 최근에 징집된 병사들이었어요. 이건 소련군 보병의 끔찍한 사상자 비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942년 말에 소련군 보병들은 전투에 일단 투입되었다 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나 하리코프 전투, 로스토프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도시를 두고 벌어진 공방전에서 소련군 보병들은 전멸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병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참병이 남아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컨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했던 제187 소총병 사단을 한번 볼게요. 편제상 이 사단에는 14,000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90%가 단 3일 만에 전사합니다. 단 3일 만에 부대원의 10명 중 9명이 전사한 겁니다. 이 정도로 동부전선이 참혹했고 또한 소련군 보병으로 참가해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소련 남성들은 만약에 징집장이 날아와요. 근데 보병이야. 그러면은 사형선고와 같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쿠반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쿠반에 있던 소련군 보병사단들은 대부분 전력의 80% 정도를 가지고서 전투를 시작하거든요. 이 경우 불과 몇 주가 지난 3월이 되면 30%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상자 비율 쿠반에서도 엄청났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독일군의 기관총 앞에 무턱대고 돌격하는 이런 식의 전술을 구사해서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련군은 산악부대 그리고 1만 명의 해군 병사들도 함께 운용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요약하자면 소련군은 그 숫자만 보면 독일군보다 약 2배, 많을 때 3배 정도 많았고요. 무기도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질 않았고 장교들의 자질도 형편없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마다 무시무시한 숫자의 사상자가 나왔고 쿠반 전투 초기의 대부분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양쪽 공군인데요. 르트와페라고 불리던 독일 공군과 소련 공군의 제공권을 둔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가장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쿠반 전역일 것 같아요. 쿠르스크 전투 때도 공중전은 치열했죠. 다만 이게 며칠 안 가서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반면 쿠반 전투는 반년 넘게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치열한 공중전이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그만큼이나 공군이 중요했어요. 독일 공군은 194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항공대를 크림반도에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출발해서 쿠반으로 날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943년 4월에 200대의 융커스 폭격기와 하인켈 폭격기가 크림반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전투기들도 속속 도착하고요. 따라서 쿠반에 있던 제17군은 강력한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 조종사들은 독일 최강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은 4월부터 적어도 6월까지 약 3달간은 공중에서만큼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단 쿠르스크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독일 항공대가 북쪽으로 다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소련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 소련 공군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독일군이 처음 쿠반에 도망갈 때인 1943년 1월만 해도 소련 공군은 하늘에서만큼은 9대1의 압도적인 우위를 누렸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 공군은 아직 꽤 옛날 모델의 항공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시기에는 모든 독일 공군이 스탈린그라드에 집중되어 있어서 구식 항공기여도 소련 공군을 카프카스에서 견제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이 정예 항공전력을 1943년 4월부터 투입하니까 소련이 당연히 밀립니다. 그래서 소련군도 질세라 300대의 최신식 항공기를 쿠반에 투입해요. 1943년 5월이 되면 소련 공군도 5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쿠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소련의 야크-1, 야크-7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제 전투기, 영국제 전투기도 받게 됩니다. 역시나 물자 지원을 미국, 영국이 아낌없이 소련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미제 P-30 전투기나 영국산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핏파이어 전투기는 영화 덩크르크에서 이제 톰 하디가 타던 그런 전투기로도 유명해졌죠. 이거를 소련군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대규모 항공대를 쿠반에 배치했고 치열한 공중전이 전개됩니다. 이 공중전에 관련해서는 게임도 나왔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 조종사들이 자서전도 많이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공중전 스토리를 모아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저희가 쿠반 포위전의 독일군, 소련군의 전력과 작전 등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밝혀둘 점이 저희가 쿠반 포위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상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쿠반 전투고요.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일화 하나하나가 참 재밌지만 저희가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과감했고 용감했던 작전들과 제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경우들만을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더 자세한 전투는 내일이 아니죠.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맞대기로 1943년 처음 포위가 시작되고 2월과 3월에 어떤 식으로 전투가 전개되었는지, 쿠반 전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2월, 3월간에 일어났던 몇몇 전투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943년 2월 4일에 있었던 소련군의 과감한 상륙작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일화를 보겠습니다. 우선 2월에 독일군이 모두 쿠반으로 들어가고요. 포위망이 완성되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소련군이 해야 할 것은 이 포위망을 조여서 독일군을 완전히 섬멸해야 하겠죠. 스탈린은 소련군 장군들을 매일같이 다그친단 말이에요. 스탈린이 보기에 2차 세계대전에는 지금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스탈린그라드에서 30만 명의 독일군을 무찔렀잖아요. 게다가 쿠반에 또 다른 30만 명의 독일군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하리코프, 돈바스 일대에서 독일군의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일본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잔뜩 고무된 스탈린이 매일같이 장군들한테 빨리빨리 독일군을 무찌르라고 닥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쿠반에서도 소련군이 무모한 동시에 굉장히 용감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륙작전인데요. 자, 소련군한테는 독일군한테는 없던 강력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흑해 함대입니다. 이 해군 전력에서만큼은 독일을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야, 너네 그 해군 이용해서 한번 상륙작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이름 어렵네요. 노보로시스크 남쪽에 소련군이 상륙한다는 건데요. 자, 노보로시스크, 이 도시는 흑해 함대 주둔지가 있던 지역이고요. 당시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독일군 방어선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반 전투를 보시면은 독일군 입장에선 배수진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선 뒤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련군이 독일군 뒤통수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는 독일군 방어선 뒤니까 독일군이 제때 반응하기 힘들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독일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쿠반으로 퇴각해 들어왔기 때문에 해변가를 철통 방어하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방어선 일대에서 소련군 공격 막느라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륙해서 쿠반 지역 가장 이제 후방부이자 독일군의 해상 보급이 이루어지는 타만반도를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길목과 대부분의 제17군 병력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이 작전의 요지였어요. 단 소련군 지휘부는 별로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942년에 크림반도에서 일어났던 상륙작전이 대재앙으로 끝났었거든요. 크림반도 끄트머리 케르치에 상륙했던 소련군은 3개군이 박살났고요. 18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대패했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 장군들, 특히나 해군 장성들 상륙작전 이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탈린이 자꾸 하라고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일단 흑해 함대가 해상에서 함포를 이용해서 육상에 있는 독일군 진지를 공격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순양함 6척과 구축함 3척이 동원됩니다. 제가 지금 살짝 놀란 게
저희가 동부전선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순양함,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나온 것 같아요. 태평양 전쟁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런 함대가 하도 많이 나와갖고 마치 일상이 되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 소련도 이런 함대가 있었습니다. 이 함대와 별개로 상륙부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400톤급의 수송선 3척, 그리고 3척의 바지선, 5척의 지뢰 제거함 등으로 이루어진 상륙함대가 투입됩니다. 이 상륙부대는 총 1만 명의 병사를 이번 상륙작전에 투입할 예정이었어요. 이 상륙부대는 노보로시스크에서 8km 남서쪽의 해변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단 이 지역은 상륙하기에 그닥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해변가도 너무 좁고 자갈밭이었어요. 또 해변가 주변으로 절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 독일군의 방비가 허술해 보였기 때문에 소련 흑해함대는 여기에다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해요. 그렇다면 독일군의 이에 대한 대비는 어땠을까요? 일단 독일군은 상륙작전 대비하기에는 지금 코가 석자라는 거죠. 1943년 1월의 마지막 주와 2월 초에 독일군은 쿠반교두보의 방어선을 만드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전부 전방에서 삽질, 진지 만드느라 바빴고요. 이것 말고도 30만 명을 먹여 살릴 걱정도 제17군 지휘부가 해야 됐고요. 보급선 확보도 해야 됐고 소련군 막아내기도 해야 됐고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빨리 소련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자, 독일군의 상황이 이랬음에도 소련군이 너무 신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년이었던 1942년에 크림반도에서 상륙작전이 재앙으로 끝났던 것이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해 함대가 이번에만큼은 확실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전에 신중했어요. 그래서 1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흑해 함대가 노보로시스크 주변에다가 공들여서 함포 공격을 꼼꼼히 합니다. 또한 노보로시스크에서 50km 떨어진 항구 도시 아나파에도 구축함들이 함포 공격을 하고요. 근데 너무 사전에 함포 공격을 공들여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당연히 상륙작전이 있을 거란 걸 예상하게 됩니다. 쟤네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군이 봤던 그 어떤 함대보다 큰 규모의 소련군 함대가 나타나서 해안가를 포격한다? 이거 누가 봐도 상륙작전 할 거라고 소련군이 광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있기 직전에 독일군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그걸 모르고 소련군도 나름대로 상륙작전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륙함대가 마침내 움직이는데요. 이것도 원래 계획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2월 4일 새벽 1시에 순양함들이 일제히 해안가에 함포 공격을 하고 그 뒤에 상륙부대가 상륙을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상륙함대가 늦게 도착하면서 새벽 1시가 되어서 예정대로 이제 작전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처 연락을 못 받았던 구축함 보키호가 혼자서 새벽 1시에 함포 공격을 해변에다 한 거죠. 아무도 안 왔고 같은 편도 다 가만히 있는데 구축함 혼자서 새벽에 함포 사격을 한 겁니다. 구축함 한 척이 해안가에 가한 포격? 이거 뭐 별 피해도 못 줘요. 그 대신에 이 지역 독일군이 한밤중에 갑자기 함포 공격이 떨어지니까 총 비상을 건 겁니다. 한편 새벽 1시 11분에 주된 상륙이 이루어질 해안가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심스베이에 쿠니코프 소령이 지휘하는 250명의 소규모 소련군이 상륙을 합니다. 이 병사들은 지금 앞에서 본 상륙부대 흑해함대와 별개로 보트를 타고 독일군 방어선을 지나서 적진의 상륙을 감행한 거죠. 놀랍게도 독일군 해안포에 포착되지 않고 상륙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상륙한 쿠니코프와 그 밑에 있는 소련군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와 마을에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어서 새벽 2시 반에 마침내 흑해 함대 순양함들이 일제히 상륙 지점에 함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292발의 포탄을 발사했어요. 다 워낙 깜깜한 밤이었고 얘네가 무턱대고 쐈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군한테 큰 피해를 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5분에 소련 순양함들의 폭격이 끝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소련의 상륙부대는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벽 3시 40분이 되어서야 소련 상륙부대 주공이 상륙을 시작해요. 300명의 해병을 태운 6척의 패트롤보트 그리고 1200명의 병사들과 30대의 미제 스튜어트 탱크를 실은 수송선 3척이 첫 번째 상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상륙함대 배 한 척이 기뢰에 부딪혀서 폭발해요. 이러면서 이 상륙부대 지휘관이 전사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뭐 작전 시작하자마자 지휘관이 전사했으니까요. 게다가 애시당초 긴장을 하고 있던 독일군이 빠르게 서치라이트를 바다에 비추면서 소련 상륙부대를 찾아냅니다. 이러면서 악재가 겹친 거죠. 독일군이야 뭐 이 정도로 소련군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상륙이 이루어진다는 걸 못 알아차린 게 더 이상합니다.
곧장 독일군이 해안포로 상륙부대를 공격하는데요. 수송선이 이 때문에 피해를 입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소련 병사들이 해변에 상륙합니다. 총 1,400명의 첫 상륙부대가 해변을 밟아요. 단 독일군의 포격으로 본래 갖고 왔던 30대의 스튜어트 탱크 중 12대만 상륙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상륙이 본래 스케줄보다 늦어졌고 독일군한테 조기에 발각되니까 소련 흑해함대 장군들이 상륙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아침에 갔다면은 독일 공군의 공격에 함대가 완전히 노출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침 6시 20분에 소련 함대가 상륙을 중단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미 상륙해 있던 1,400여 명의 병사들 그리고 몇 시간 앞서 동쪽에 상륙했던 250명의 병사들은 이제 남아서 상륙 지점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날 정오까지 소련군은 교두보를 구축하고 전투를 진행하려 하지만 실패해요. 탄약이 워낙 부족했고 독일군의 그 방어 거점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륙한 지 6시간 만에 스튜어트 탱크 6대가 파괴되는 비극도 겪고요. 점점 밀립니다. 반면 독일 제17군 지휘부는 도대체 상륙한 소련군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이랬습니다. 지금 소련군이 여기 상륙한 게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소수의 병력만 상륙시키고 양독작전으로 어딘가에 더 큰 병력을 상륙시킬 수도 있고 불안했던 거죠. 그러나 재빨리 정신 차리고선 가까이에 있던 제73 보병사단 병력을 소련군 상륙 지점으로 급파합니다. 트럭에 타고 독일군 병사들이 도착하고요. 그 즉시 상륙해 있는 소련군을 공격합니다. 상륙해 있던 소련군은 일단 지휘관이 기뢰에 부딪히면서 전사했죠. 그래서 리더가 없습니다. 상륙 도중에 배들이 상륙을 다 마치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요. 흑해함대와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병사들 등 뒤에는 바다가 있고요. 달아날 곳도 없어요. 이어지는 전투에서 이 소련의 상륙부대 주공이 전멸합니다. 독일군 기록에 의하면 620명의 소련군이 전사하고 594명이 포로가 되었거든요. 약 100명의 해병만 동쪽의 심스베이에 상륙했던 쿠니코프 소령의 소련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탈출하고요. 나머지는 전멸합니다. 독일군은 상륙해온 주공을 그 첫날 섬멸한 거죠. 그래서 매우 기뻐합니다. 반면 심스베이를 건너서 상륙한 쿠니코프의 병력은 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걱정하진 않았어요. 뭐 한 200여 명 상륙했는데 이거 별 큰 문제 아니라고 큰 걱정 안 했던 거죠. 그래서 170여 명의 소규모 독일군 부대 하나만 그곳에 보내줘서 쿠니코프의 부하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쿠니코프가 저항을 잘하면서 소련군 교두보를 없애지 못해요. 곧이어 다음날인 2월 5일에 독일군은 12차례나 공격을 하지만 쿠니코프가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실패하고요. 쿠니코프 소련과 그 병사들은 적은 병력으로도 독일군의 공격을 계속 잘 버텨냈지만 탄약도 부족하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래 버텨내질 못할 게 분명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소련 흑해함대는 실패로 돌아간 첫날의 상륙을 만회하고자 다시 상륙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첫 상륙부대가 교두보 확보에 실패하고 전멸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쿠니코프가 확보해둔 작은 교두보에다가 상륙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월 5일 저녁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흑해함대는 며칠에 걸쳐서 병력을 이 지점에 계속 상륙시켜요. 당초 예상보다 협소한 상륙 지점에 무려 8,000명이 상륙하게 됩니다. 워낙 좁은 지점에 병사들이 모여있게 되니까 여기를 리틀랜드,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다 라고 소련군 사이에서 부르게 돼요. 여기에 8,000명의 소련군이 상륙을 마친 반면 여기를 포위하고 있던 독일군은 겨우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2월 7일에 독일군은 다시 한번 상륙해온 소련군을 쫓아내려 교두보에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 역시 실패로 돌아가요. 독일군은 자기들한테 지금 돌격포나 탱크가 없고 대포도 없어서 공격이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증강될 때까지 며칠 기다리기로 해요. 제17군 지휘부도 소련군이 상륙하고 여기에 아지트를 만든 것을 알아차리고선 이 지역에 대폭 물자 병력을 보내줍니다. 빨리 없애라고요. 그렇게 해서 2월 9일에 독일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소련군은 1만 명의 상륙을 완료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전투는 독일군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두보를 두고서 독일군과 소련군은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소련군은 함대를 동원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병사들을 여기에 상륙시켰고요. 치열한 전투에서 이 교두보를 처음 확보했던 쿠니코프 소령도 2월 13일에 전사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 그 용감함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소련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륙작전에서 소련군은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개개인의 용감함으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상륙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상륙 지점은 지켜냈잖아요. 이 극적인 상륙작전 외에도 쿠반을 둘러싼 곳곳에서는 큰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륙작전이 진행되던 곳에서 184km 떨어진 쿠반에서 가장 큰 도시 크라스노다르를 두고도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요한 지역이었죠. 소련군은 5개 군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 지역의 다리란 다리는 독일군이 전부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도로, 철도도 죄다 파괴했고요. 이 탓에 소련군은 투입한 병력의 3분의 1이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어야 했어요. 워낙에나 이제 공격해오는 소련군이 그래도 강력했기에 독일군은 크라스노다르를 포기하고요. 자기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고텐코프 방어선의 일부도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공격을 시작하고 12일 만에 소련군이 도시를 해방시키고요. 이참에 달아나는 독일 제17군을 추격해서 소련군이 완전히 섬멸하려고 하지만 이건 또 실패합니다. 독일군이 워낙에나 저항했고 또 스탈린그라드와는 달리 독일군은 크라스노다르를 수비하면서 순순히 포위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버리고 빠르게 빠져나가고요. 제법 여유있게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퇴각을 함으로써 방어선이 더 짧아졌는데요. 덕분에 독일군 입장에서 수비하는 데 더 유리하게 됐죠. 소련군은 1942년 3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쿠반 곳곳에 독일군 전선을 두들겨 보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나마 인상 깊은 것이 크라스노다르를 해방시킨 것과 제17군을 어느 정도 퇴각하게 만든 것, 그리고 이야기했던 대로 전선 후방에다 상륙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등 뒤에 지금 소련군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도 상대하느라 진땀이 빠지게 됐죠. 하지만 제17군의 방어선이 워낙에나 단단했고 아직도 쿠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말씀드렸듯이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매우 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다가 만든 제17군의 방어선은 블루라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거 소련군이 뚫는 게 워낙에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월 16일에 소련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잠깐 물러나서 재정비하고 다가오는 4월에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가할 셈이었어요. 반면 독일 제17군도 잠깐 한숨 돌릴 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재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1943년 1월, 2월 2달 동안 독일 제17군에서 13,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이 중 전사자가 4,098명입니다. 절대 작은 피해가 아니죠. 게다가 여기에 대해 보충되는 병사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또한 보급 문제도 개선되려면 멀었고요. 모든 부대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시각 본 만슈타이넨 장군의 독일군이 북쪽에서 이제 하리코프를 탈환하고 돈바스 지역을 안정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로 촉발됐던 독일군의 위기가 잠시 해소된 거예요. 덕분에 제17군에도 약간의 물자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또 쿠반 지역에 너무 많은 독일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부대는 빼내어져서 더 중요했던 다른 전선에 투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소련군도 계속해서 쿠반 전선 곳곳에서 전투를 진행하고 있긴 했어요. 덕분에 독일군으로부터 작은 마을 한두 개를 더 뺐고요. 지도상으로 독일군을 약간 밀어내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로 인해 얻는 피해가 너무나도 컸어요. 3월 후반부에 쿠반강 북부의 전선에서 한 번 더 큰 전투가 있거든요. 독일 산악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쿠반강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떨어진 작은 마을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소련군이 3개 사단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병사들은 40대의 미제 리탱크와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을 진행해요. 문제는 소련군 보병들이 탁 트인 벌판에서 냅다 독일군 참호를 향해 돌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 눈이 녹고 하면서 온통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고요. 탱크와 차량이 기동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참호 안에서 기관총만 냅다 갈기면 됐어요.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송강전투 때 독일군 기관총 앞에 전진하던 영국군과 같지 않습니까? 독일군은 기관총을 이용해서 소련군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전투에서 독일군은 마을을 버리고 쿠반강 인근의 다른 거점으로 후퇴하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은 겨우 수킬로미터 독일군을 밀어낼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소련 제9군에서 3,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소련군은 투입했던 40대의 탱크를 모조리 잃었습니다. 독일군 1명이 죽을 때 소련군은 10명씩 쓰러졌고요. 그 대가로 겨우 2-3km 전진한 게 전부였어요. 소련군 보병들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의 핵심을 구성하는 쿠반강에 천천히 접근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피해 컸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쿠반을 둘러싼 전투 초반부를 봤습니다.
독일군이 쿠반으로 퇴각한 1943년 1월 포위되고 벌어졌던 첫 전초전인 2월과 3월의 전투 이야기를 저희가 가볍게 봤어요. 일단 소련군의 과감한 상륙, 이 전투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륙 교두보를 두고 양쪽 모두 정말 열심히 싸우게 되거든요. 반면 이 상륙작전 이외의 소련군의 공격들은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쿠반이라는 이 지역 절대 작지 않거든요. 이 지역에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 이름, 해안가에 있는 동네 이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육상작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지도 없이 보컬만으로 진행되는 팟캐스트 특성상 육상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볍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쿠반을 둘러싼 육상전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게 그냥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전투 이야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군은 일단 공격했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봤던 쿠반 전투, 이거는 저희들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면서 이런 전투가 있긴 했나 싶을 정도로 잘 알려진 게 없는 전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피해가 항상 발생했다는 것이죠. 동부전선의 전투가 이렇게나 치열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쿠반 전투를 치르면서 소련군은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하면은 무려 40만 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거든요. 저희한테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이 쿠반 전투, 사실상 동부전선의 뒷무대라고도 할 수 있는 쿠반 전투인데도 소련군 전사자가 40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전사자를 모두 합해야만 쿠반 전투 한 개에서 발생한 소련군 전사자와 맞먹습니다. 미군이 북아프리카와 태평양과 서부 유럽에서 벌였던 그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 다 합해야만 이 쿠반 전투 한 개에서 발생한 소련군 전사자와 맞먹는다는 거죠. 딱 5달 동안 치열하게 진행됐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더 끔찍했습니다. 독일과 소련 양쪽 모두 2차 세계대전 내내 발생한 미군 전사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병사를 잃거든요. 단순 전사자로만 따져도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하나만으로 미군 전사자 총합보다 30% 더 많은 전사자를 냅니다. 사상자로 따지면 그 인명피해는 2배를 넘어서 거의 3배에 달해요. 미군 전사자에 비해서. 뭐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종국에 이긴 거는 소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다른 자료들이나 책에서 미국, 영국이 물자 지원을 안 해줬다면은 소련이 독일을 절대 못 이겼다.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기에 소련이 종국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저는 서방연합군은 돈만 좀 지원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2차 세계대전의 공로는 목숨을 걸고서 침략자를 물리쳤던 소련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온 사악한 그 독일군이라는 적을 상대로 정말 목숨 걸고 국가의 존망을 걸고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에서는 독소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치렀고 그 희생도 컸다는 겁니다. 뭐 오늘 끝나는 멘트가 마치 쿠반 전투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쿠반 전투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 편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쿠반 전투를 둘러싼 프롤로그, 양쪽 전력과 뭐 작전 등에 관한 이야기였죠. 또 쿠반 전투는 이랬다. 그래서 초반의 전투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았고요. 다음 편은 쿠반을 둘러싼 몇몇 중요한 전투들과 또 병사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일반인에게 따분하게 들리는 군사작전과 군사지식 같은 이야기는 좀 축소시키면서 저희가 동부전선에서 있었는지 몰랐던 흥미로운 전투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구성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봤던 소련군의 상륙작전, 이거 동부전선에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굉장히 특이한 전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또 소련군의 무모한 공격작전들, 그러나 용감했다는 그 공격작전들 또 볼 거고요. 쿠반을 둘러쌌던 공중전, 또 마지막으로 동부전선의 덩케르크 철수라고 불리는 그 독일군의 철수 작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쿠반 전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애로사항은요. 우선 제가 읽었던 자료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독일 부대, 소련 부대들 이름을 원문에서 영어로, 또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나온 자료들마다 그 번역해둔 말이 달라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국내 출간된 책들도 쓰고 있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뭘 대체 표준말로 써야 되는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소전쟁사라는 책에 나오는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독소전쟁사, 이 책 동부전선 이야기를
동부전선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좋은 책입니다. 다만 너무 책이 프로페셔널해서 전쟁사 초입자들에게는 살짝 어렵긴 하지만 국내 출간된 책들 중에선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려움은 쿠반 전투 이야기를 축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사 덕후들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이야기이지만 일반 청취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많이 빼고 요약했습니다. 일단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들, 부대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여단 대대급 그런 기타 전투단의 이름들은 죄다 뺐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이름 많이 등장하면. 심지어 지휘관들 이름도 최대한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야기하면서 제 17군 지휘관이 누군지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편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처럼 한 전투안에 주인공이 한 6, 7명 이하면은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대전이고 그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뺐다는 사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제가 앞부분에서 독일 제17군이 기갑전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 지식 책에서는 독일 제17군이 부족한 기갑전력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눠 썼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갑사단 단위로 운용하지 않고 독일 국방군 특유의 소규모 전투단으로 나누었고 한 전투단의 전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것이 사단 기존 편제와 어떻게 다르고 등등등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 많은데 이건 제가 알아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을 때는 재밌는데 그냥 가볍게 들을 때는 영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정군의 지식 나눔반 팟캐스트를 운영할 때는 스크립트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그냥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복잡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스크립트 준비 단계에서 제가 최대한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에피소드가 준비되었고요. 좀 어려웠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쿠반 전투를 다룬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인터넷에 있는 그 어떤 글에서도 없고요. 몇몇 외국 서적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준비하는데 정군이 화이팅 했다는 사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편에 쿠반 전투 후반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꾸준히 청취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